도준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준 파이낸셜 그룹의 CEO인 그의 이름은 곧 명성과 부채, 그리고 거침없는 성공을 의미했다. 그가 사는 저택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규모와 호화로움은 마치 현대 건축의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저택의 실내는 늘 차갑고 공허했다. 마치 주인이 의도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몰아낸 것처럼 공간은 감정 없는 효율성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도준성의 삶 자체가 그랬다. 성공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힌 채 그는 5년 전 아내 이하나가 사라진 이후로 영혼 없는 기계처럼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 도노는 올해 6살이었다. 은호는 아빠의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은호는 또래 아이들처럼 소란스럽거나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지 않았다. 은호는 늘 조용했고 종이와 크레용을 들고 자신의 방구석에서 무언가를 그리는데 몰두했다. 은호의 그림은 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긴 머리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준성은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아내를 향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자신을 떠나버린 여인을 향한 분노의 잔재인지 그는 구별할 수 없었다. 준성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도 노트북을 놓지 않았다. 은호는 아빠의 맞은편에 앉아 작은 포크로 오믈렛을 깨작거렸다. 식사는 대화 없이 이루어지는 일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였다. 은호야, 오늘은 학원에서 미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준성이 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조하게 말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작게 오므라들었다. 은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오늘은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봐도 돼요. 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준성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내가 은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다. 은호야, 아빠가 여러 번 말했지. 엄마는 너를 버리고 떠난 거야. 엄마는 돈이 더 중요해서 우리가 필요 없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마. 준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5년 동안 굳게 닫아온 상처의 파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오직 돈과 더 화려한 삶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고 믿었다. 아내가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었다. 은호는 아빠의 차가운 반응에 익숙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은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남은 오믈렛을 억지로 삼켰다. 준성은 아들의 뒷모습에서 씁쓸한 외로움을 보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고 그 감정을 아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 속 복잡한 금융 그래프에 시선을 고정하며 스스로를 보호했다. 그의 일과 성공만이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늦게 준성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예상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향하던 중 은호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은호는 작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준성은 문틈으로 은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은호는 색종이와 풀을 이용해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은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 작은 손가락은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은호야, 뭐 하고 있니?
준성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호는 깜짝 놀라 만들던 상자를 품에 감추었다. 은호의 작은 눈망울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아, 아빠,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호는 서둘러 상자를 책상 밑으로 숨기려 했다. 준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은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아빠한테도 보여주렴. 아빠는 은호가 만드는 거라면 다 궁금해.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운 천 조각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천 위에 놓여 있는 것은 낡고 빛바랜, 그리고 끝이 살짝 부러진 플라스틱 헤어핀이었다. 그 헤어핀은 5년 전 이하나가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값싸고 흔한 디자인의 헤어핀이었다. 준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 헤어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이엔드 보석이 아닌 소박한 디자인을 좋아했던 하나의 유일한 장식품이었다. 이게 뭐니? 은호야. 준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애써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목소리는 그의 내면을 배신했다. 은호는 작은 헤어핀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이거 엄마 냄새가 나요. 아빠가 버리라고 했는데 은호가 몰래 숨겨놨어요. 엄마가 이걸 꽂고 저를 안아줬을 때 머리가 간지럽다고 했거든요. 은호는 이거 보면 엄마가 아직 저를 안 잊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준성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이 5년 동안 그 낡은 헤어핀 하나를 보물처럼 숨겨두고 엄마의 채취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이 엄마를 잊지 못하도록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막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성격이 아들마저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줄 몰랐다. 그날 밤 준성은 서재에서 늦도록 홀로 술을 마셨다. 은호가 몰래 숨겨둔 헤어핀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하나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이하나가 떠나던 날, 그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남긴 짧은 메모를 보고 그녀의 배신을 믿고 분노했다. 당신이 원하는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버리고 떠나라.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준성은 그 메모를 읽고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확신했고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메모의 필체가 약간 떨리고 엉성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하나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헤어핀을 왜 남겨두고 갔을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챙겨 떠났어야 했다. 준성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에게 알려진 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헤어핀을 발견한 다음 날, 준성은 은호를 데리고 중요한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준성은 평소처럼 뒷좌석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은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차량은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그때 차량이 한 교각 밑을 지나갈 때였다. 그곳은 도시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곳으로 노숙자들이 임시거처를 마련해 생활하는 곳이었다. 갑자기 은호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빠 멈춰요.
차 멈춰. 은호는 소리쳤고 그의 작은 몸은 안전벨트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밖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내밀었다. 준성은 급한 통화를 잠시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준성이 당황하며 물었다. 은호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교각 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빠, 저기 있는 저 여자, 그 여자. 엄마랑 눈이 똑같아요. 아까 아침에 제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아요, 아빠. 제발, 저 좀 봐요. 저 여자가 꼭 엄마 같아요. 은호의 절규는 준성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준성은 어이없다는 듯 은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노숙인들이 낡은 담요를 덮고 웅크리고 있는 풍경이었다. 그중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낡은 박스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으며 그녀가 재벌가의 아내였던 이하나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준성은 다시 전화를 들려 했지만 은호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은호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준성의 팔을 잡고 애원했다. 아빠, 제발요. 딱 한 번만요. 엄마가 맞는지 아닌지 그냥 확인만 해줘요. 저 여자 너무 추워 보여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은 준성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5년 동안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아들의 눈물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차 세워.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준성의 검은색 리무진은 급하게 멈추었고 번잡한 고속도로 아래 교각 밑의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잃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은 그곳에 웅크리고 있던 노숙인들의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었다. 준성은 코트깃을 올리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말끔한 수트와 명품 구두는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시멘트 바닥과 이질적으로 부딪혔다. 준성은 아들의 간절한 요구 때문에 차에서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리 없다고 그는 확신했다. 은호는 아빠를 따라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준성은 은호를 차 안에 남겨두고 단단히 일렀다. 은호야, 아빠가 금방 확인하고 올게. 넌 움직이지 마. 여기는 위험해. 준성은 운전기사를 시켜 은호를 감시하게 한 후 천천히 교각 밑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피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노숙인들이 덮고 있던 낡은 담요 더미 중 은호가 가리켰던 여인에게 준성은 다가섰다. 여인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인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짧게 잘린 머리카락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5년 전 그를 떠난 늘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던 이하나와는 전혀 달랐다. 말도 안 돼. 은호가 착각한 거야.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준성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준성은 여인의 앞에서 멈춰 섰다. 차가운 밤 공기와 축축한 시멘트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다. 저기요. 준성은 낮은 목소리로 여인을 불렀다. 여인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처럼 움찔하며 고개를 들어 준성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준성의 숨이 멎었다. 흙먼지에 가려 희미했지만 그 눈동자, 슬픔과 공포가 뒤섞여 있으면서도 맑은 기운을 잃지 않은 그 깊은 눈빛은 분명 이하나의 눈이었다. 5년 동안 그의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던 아내의 눈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준성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알아봄이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과 본능적인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준성은 혼란에 휩싸였다. 외모는 분명 아내의 얼굴 윤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하나 특유의 생기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진 채였다. 혹시 이하나 씨입니까? 준성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 물었다. 여인은 준성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낡은 담요를 더욱 바싹 끌어당겼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그녀의 몸짓은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저리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힘이 없었다. 그 목소리마저도 5년 전에 이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준성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어쩌면 정말 은호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닮은 눈빛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그의 이성과 감성이 격렬하게 싸움을 벌였다. 그때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린 은호가 아빠 뒤로 달려왔다. 은호는 작은 몸으로 준성의 코트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섰다. 은호의 순수한 눈망울에는 여인을 향한 두려움 대신 낯선 그리움과 연민이 가득했다. 아줌마, 정말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아줌마, 혹시 우리 엄마 아니에요? 은호는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준성은 아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은호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인의 눈빛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준성이 아닌 은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잠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낯선 애착 같은 감정이 채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은호의 작은 뺨에 가져다 대려 했지만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손을 보고는 움찔하며 거두었다. 그 망설이는 행동에서 준성은 이하나의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읽어냈다. 이하나 역시 늘 타인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하는 사람이었다. 은호는 아줌마가 자신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머니에서 아껴두었던 초콜릿 바를 꺼냈다. 아줌마, 이거 드세요. 배고프죠, 엄마가? 저 배고프면 이거 줬는데. 은호는 초콜릿 바를 여인의 낡은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 순간 여인의 눈가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초콜릿 바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는 은호의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준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흙먼지를 지우며 길게 흘러내렸다. 여인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힘겹게 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단어를 겨우 꺼내는 듯했다. 호. 그녀는 은호의 이름을 아주 느리고 어색하게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알아봄의 기쁨이나 그리움보다는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한 듯한 충격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은호의 이름을 불렀다. 은호, 맞니?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떨림은 준성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다. 준성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녀가 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하나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 이 놀라운 반응, 이하나의 눈빛,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그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하나가 돈 때문에 그를 떠났다면 그녀는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이름조차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준성은 노숙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아내의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5년 동안 그녀를 혐오하며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묻거나 그녀의 행방을 진심으로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버렸고 그 결과 그녀는 이런 끔찍한 비극 속에서 살고 있었다. 준성은 무릎이 꺾이는 듯한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하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도준성은 그날 밤 이하나를 그곳에 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급히 담요와 생수를 가져오게 하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축축한 흙 냄새와 사람의 체취가 섞인 낯선 냄새가 그의 고급 승용차를 채웠지만 준성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호는 뒷좌석에서 낯선 여인을 향해 작은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줌마, 이제 안 추울 거예요. 아빠가 도와줄 거예요. 은호의 순수한 위로에 준성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다. 준성은 아내를 자신의 저택이나 그룹 소유의 대형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다. 그녀의 현재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면 감당할 수 없는 스캔들이 될 것이 자명했다. 그는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개인 병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부탁했다.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영양실조와 저천증을 겪고 있으며 머리 쪽에 오래된 충격의 흔적이 있어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준성은 그 진단을 듣고도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가 알던 이하나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 리 없었다. 의사가 이하나의 몸을 닦아내고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준성은 차마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뼈만 남은 손목과 발목, 그리고 수많은 긁힌 상처들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준성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끝까지 그녀를 이하나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성적인 거부감 또한 존재했다. 그가 5년 동안 그녀의 부재를 합리화해온 견고한 믿음이 쉽게 무너질 리 없었다. 의사가 팔에 붙은 흙먼지와 낡은 옷의 잔해를 제거했을 때였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 안쪽, 작은 점 하나 옆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드러났다. 그것은 결혼 초 하나가 요리를 하다가 뜨거운 냄비에 살짝 데였던 작은 흉터였다. 아주 작고 사소해서 그녀 자신도 자주 잊었던 흉터였지만 준성은 그 흉터의 위치와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흉터를 보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성은 더 이상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여인은, 노숙인으로 변해버린 이 여인은 분명 그의 아내 이하나였다. 준성은 병실 밖으로 뛰쳐나와 곧바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탐정에게 이하나의 모든 행적을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몰래 채취한 이하나의 모발 샘플을 은호의 모발과 비교하는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미 마음으로는 아내임을 확신했지만 5년 동안 쌓아온 증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낳은 비극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고 싶었다. 며칠 후 탐정 김 씨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이하나가 5년 전 그들의 저택을 떠난 직후 서울 외곽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고 직후 그녀는 신원미상으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기억 상실을 겪었고 이후 그녀의 행방은 완전히 묘연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5년 전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고 떠돌아다녔던 것이었다. 준성의 머릿속에 이하나가 남긴 나를 찾지 말라는 메모가 다시 떠올랐다. 그 메모는 그녀가 자신을 떠나기 전에 쓴 것이 아니라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누군가의 강요로 썼을 가능성이 높았다. 탐정은 이하나가 최근 2년 동안은 서울역 근처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그녀가 가끔 은호라는 이름을 희미하게 중얼거렸다는 목격담도 첨부했다. 준성은 보고서를 쥐고 떨었다. 5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이기적인 아내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희생자였고 자신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그녀를 비난했던 가해자였다. 그는 5년 동안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혐오하며 호화로운 삶을 누려왔다. 이 엄청난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한편 준 파이낸셜 그룹의 전략, 기획이사인 윤미라는 준성의 행동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미라는 준성이 이하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를 짝사랑해왔던 인물이었고 하나의 실종 후 5년 동안 준성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 그의 곁을 지켜왔다. 그녀는 이하나가 떠난 것이 자신의 계획과 음모 때문임을 숨기기 위해 준성에게 하나가 돈 때문에 떠났다고 끊임없이 암시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준성이 최근 외곽 지역의 작은 병원을 비밀리에 이용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알게 되었다. 미라는 준성의 행동이 이하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을 했다. 그녀는 이하나가 5년 전 교통사고 이후 기억을 잃고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감히 서울로 돌아와 준성과 은호의 눈에 띌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하나가 기억을 되찾고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된다면 미란이 쌓아온 모든 것, 준성의 신뢰와 그녀가 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미라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에 잠입할 사람을 고용했고 이하나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외딴 곳으로 옮기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다. 이하나의 존재는 그녀에게 너무나 위험한 폭탄과 같았다. 미라는 준성이 이하나에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전에 그녀를 영원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의 인생을 망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녀는 준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이하나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준성은 사설 탐정 김씨로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달받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이 여인이 이하나와 쌍둥이처럼 닮은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비논리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김 탐정이 내민 보고서의 수치는 그의 모든 기대를 잔인하게 짓밟았다. 도은호와 이하나의 모발 샘플에서 추출된 유전자는 모자 관계 99.99% 일치라는 냉정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준성은 보고서를 쥔 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마지막 이성적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분명 이하나였다. 그의 아내이자 그가 5년 동안 돈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여인으로 단정지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준성은 자신이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아내의 생사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상황을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과 분노 때문에 그녀를 2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준성은 고개를 떨구고 깊은 절망감 속에서 무거운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진정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탐정 김 씨는 조심스럽게 준성에게 보고를 이어갔다. CEO님, 최근 병원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하나 씨를 외부로 강제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급히 막았지만 그녀의 신변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누군가 이하나 씨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준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윤미란 이사를 떠올렸다. 미라는 이하나가 사라진 후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왔고 그녀는 이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원치 않을 사람이었다. 준성은 미란에게 모든 비밀 정보를 공유했고 그녀는 그가 이하나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누구의 짓인지 정확히 알아내. 그리고 지금 당장 이하나 씨를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해. 준성은 냉철함을 되찾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행동할 수 없었다. 이하나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는 병원에 연락하여 그녀를 옮길 준비를 지시한 후 자신도 직접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란에 대한 배신감과 이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뒤섞여 들끓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준성이 병원 뒷문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미란이 고용한 듯 단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이하나를 억지로 휠체어에 태워 구급차처럼 위장한 승합차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 이하나의 담당 간호사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맡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하나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의 약해진 몸은 그들의 폭력적인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준성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눈이 뒤집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매엄쳐 준성의 외침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남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기업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가장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거칠게 밀쳐냈고 다른 한 명에게는 자신의 몸을 던져 이하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렸다. 준성은 강그룹의 CEO였지만 젊은 시절 유도 선수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분노를 담아 상대방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먹은 복수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투가 벌어졌고 곧이어 준성의 경호원들이 도착하여 남자들을 제압했다. 준성은 상처투성이가 된 채 이하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휠체어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괜찮아요. 하나씨, 내가 왔어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하나의 흐릿한 눈동자가 준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격렬한 분노와 상처투성이의 얼굴을 보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해치려던 남자들과는 다른 강렬한 보호와 절실함을 느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아주 희미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켜, 줘. 그 단어는 준성에게 향한 간절한 호소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곧 끊어졌다.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준성은 정신을 잃은 아내를 안고 황급히 미리 준비해둔 고급 의료시설로 이동했다. 그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격리했다.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고열과 함께 머리 쪽의 충격 증세가 악화되고 있었다. 준성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잃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버린 죄를 갚을 때까지. 당신은 안전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이하나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한 후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윤미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핵심 이사였고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준성은 미란에게 복수하기 전에 먼저 이하나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지키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으려는 절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이하나가 옮겨진 병실은 철저히 외부와 격리된 VIP 병동이었다. 준성은 그녀를 가장 훌륭한 의료진에게 맡겼고 자신의 경호팀을 동원하여 그녀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했다. 병실의 공기는 무균적이었지만 준성의 마음속은 죄책감과 후회라는 독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하나의 곁에 앉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산소 호흡기와 각종 의료장치에 의존한 채 희미한 숨결만을 내쉬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여인이 이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준성은 그녀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지난 5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무심함과 오만함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내의 진심과 고통을 외면했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그녀의 부재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했다. 나를 버린 여자는 돈에 눈이 멀었다고 믿는 것이 내가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기심이 그녀를 이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준성은 서재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이하나가 떠나던 날 그에게 남기고 간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메모를 증오와 복수의 증거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상자를 열자 그의 결혼 생활에 몇 안 되는 흔적들과 함께 얇고 구겨진 메모지가 나타났다. 준성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쳐들었다. 종이에는 이하나의 펜으로 쓴 듯한 글씨가 엉성하게 휘갈겨져 있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글을 감정 없이 냉철하게 다시 읽었다. 나는 은호를 지키기 위해 가야만 해요. 나를 찾지 마세요. 준성은 5년 전 이 글을 읽고 그녀가 은호를 팔아 돈을 요구하려 한다고 오해했었다. 그는 나를 찾지 마세요 라는 문구에 담긴 냉담함을 보고 그녀의 배신을 확신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르게 읽었다. 이 글에는 절박함과 강요된 희생이 담겨 있었다. 은호를 지키기 위해 가야 한다는 문구는 그녀가 떠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협에 처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던 것이다. 준성은 그 메모의 진실을 깨닫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하나가 떠난 직후
윤미란 이사가 자신에게 건넸던 위로의 말들을 떠올렸다. CEO님, 하나 씨는 원래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아마 더 큰 부자에게 간 것일 거예요. 이혼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미라는 그에게 이하나의 이기심에 대해 끊임없이 속삭였고, 준성은 자신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미란의 말을 굳게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미란의 말들은 이하나에 대한 그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기 위한 치밀한 조작이었음이 분명했다. 미라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하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진정한 악인이었다. 그날 저녁, 은호가 준성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그 아줌마, 엄마랑 눈이 똑같은. 아줌마는 지금 괜찮아요. 아줌마가 왜 아파요? 혹시 제가 초콜릿 줘서 아픈 거예요? 은호는 불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준성은 아들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신의 아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을 주입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엄마를 돈 때문에 떠난 사람이라고 단정지으며 아들의 순수한 그리움마저도 차단했었다. 은호야, 괜찮아. 아줌마는 이제 안 아플 거야. 아빠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왔어. 준성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그리고 은호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엄마는 너를 가장 사랑했어. 아빠가 잘못 알았던 거야. 준성은 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은호는 아빠의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아빠, 그 아줌마가 혹시 진짜 우리 엄마예요? 준성은 이 진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들에게 이하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은호야, 아마도 너의 엄마가 맞을 거야. 아빠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아빠를 믿어주겠니? 은호는 울지 않았다. 은호는 단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아빠, 엄마는 돌아올 줄 알았어요. 헤어핀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은호의 순수한 믿음은 준성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아들의 순수함은 5년 동안 그의 비겁함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준성은 그 순수함을 보호하지 못했다. 준성은 병실로 돌아와 다시 이하나의 곁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쥐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하나야. 내가 너를 의심하고 너의 고통을 외면하고 네가 겪은 모든 비극을 합리화했어. 이 모든 것은 나의 오만함 때문이야. 그는 5년 동안 그가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가 그녀의 비참함 위에서 세워진 모래성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조건적이었는지 인정해야 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와서 그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의 죄를 정확히 심판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병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밖은 윤미란 이사가 벌인 악행을 감추기 위한 음모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준성은 그녀의 악행을 밝혀내고 이한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을 되돌려줄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단순히 윤미란을 무너뜨리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이하나의 삶과 명예를 되찾아주는 그의 처절한 속죄의 과정이어야 했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맹세했다. 윤미란 이사는 준 파이낸셜 그룹 내부에 자신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성이 이하나를 외딴 병원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음모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이하나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미란을 사로잡았다. 미란은 더 이상 물리적인 방법을 쓸 수 없음을 알고 준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업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성이 이하나에게 신경 쓰는 동안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어냈다. 미라는 준성이 과거에 맺었던 불법적인 계약건을 악의적으로 부풀려 준 파이낸셜 그룹에 대한 내부 비리, 의혹을 터뜨렸다. 그 시점은 준성이 이하나의 곁을 지키느라 회사 일에 소홀했던 때였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준성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준성은 자신의 부재가 미란에게 기회를 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하나를 병실에 홀로 남겨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끔찍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준성은 비서실장에게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방어하고 시간을 벌도록 지시한 후 이하나의 곁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그의 성공은 언제든 다시 쌓을 수 있지만 5년 동안 잃었던 아내와 아들의 신뢰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되찾을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이하나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하나야,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우리는 다시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은호가 병실을 찾아왔다. 은호는 작은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와 함께 엄마의 헤어핀과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다. 그림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잠든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엄마, 은호 왔어요. 아빠가 이제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래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간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야 돼요. 은호가 엄마 그림 많이 그릴게요. 은호의 순수한 고백은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웠다. 은호의 말이 끝나자 미동도 없던 이하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호가 가져온 헤어핀을 본능적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목소리와 천샤 그리고 추억의 물건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 어떤 충격으로도 지울 수 없는 모성애의 본능이었다. 준성은 이 놀라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아들 은호야말로 이하나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은호, 우리 아들. 이하나가 흐느낌과 함께 은호의 이름을 아주 또렷하게 불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준성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은호를 향해서는 확고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팔을 들어 은호의 작은 등을 끌어안으려 했다. 은호는 엄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엄마의 천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다. 준성은 그들을 바라보며 감격과 함께 자신이 아내와 아들에게서 5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고통을 느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려 했다. 준성이 심어둔 경호원이 급히 문을 막아섰다. 문 밖에서는 윤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요. 나는 준 파이낸셜의 이사입니다. 이 병실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CEO님을 만나야 합니다. 미라는 준성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이하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준성에게 압박을 가하려 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하나가 아직 정신을 잃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준성은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듯 침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윤미란 이사, 감히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내 가족을 위협하는 겁니까? 당신이 꾸민 모든 악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준성은 단호하게 미란을 경고했다. 미란은 준성의 단호함과 이하나를 가족이라고 칭하는 그의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음모가 이미 발각되었음을 깨달았다. 미란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문을 향해 소리쳤다. 이하나, 당신이 기억을 되찾아도 소용없어. 당신이 떠난 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 당신은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추악한 여자야. 도준성은 당신을 다시 버릴 거야. 그녀의 외침은 병실 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하나의 눈빛이 다시 혼란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란의 비난은 이하나의 잃어버린 기억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건드렸다. 준성은 분노를 억누르며 경호원들에게 미란을 즉시 퇴거시키고 그녀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그는 병실로 돌아와 불안해하는 이하나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하나야.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 그녀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나도록 강요했던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이제 당신의 집은 여기야. 당신의 곁에는 내가 있고 우리 은호가 있어. 준성은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속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사업적인 성공보다 가족의 평화와 사랑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하나가 퇴원하여 도준성의 저택으로 돌아오는 날, 저택 전체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5년 만에 돌아온 안주인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낯선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성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자신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자 동시에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그녀의 기억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으나 5년 전의 사건과 준성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봉인된 채였다. 준성은 자신의 집을 하나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했던 소박한 도자기들과 은은한 빛의 조명들로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하이엔드 가구와 거대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텅 빈 공간이 주는 압도감은 이하나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저택의 크고 화려한 방들을 피해 주로 작은 응접실이나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 공간에서 5년 전에 소박했던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부와 명예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완전히 지워진 후였다. 은호는 엄마의 가장 헌신적인 길잡이였다. 은호는 엄마의 작은 손을 잡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그린 그림과 장난감들을 보여주었다. 은호의 방은 이하나가 유일하게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그곳은 아이의 순수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복잡한 어른들의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엄마, 이 사자 인형. 엄마가 예전에 사준 거예요. 엄마는 이거 보면서 용기 내라고 했어요. 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하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모성애의 본능은 기억보다 강렬했고 그녀는 은호를 볼 때마다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곤 했다. 준성은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5년 전 그녀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반을 하루 종일 틀었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홍차를 매일 아침 직접 끓여 바쳤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그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다정한 행동들을 이 순간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모든 헌신은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한 그의 절박한 속죄였으며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이 매료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이하나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준성은 서재에서 먼지가 쌓인 결혼 앨범을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하나를 응접실로 데려와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의 이하나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낡은 웨딩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순수함을 돋보이게 했다. 이하나가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여자, 이 남자는 누구지?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준성은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거부했다. 그녀는 준성의 얼굴을 보며 소리쳤다. 당신의 눈빛이 무서워요.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돈을 가져갔다고 나를 비난했어요. 그녀의 혼란스러운 절규 속에서 준성은 자신의 과거 무심함이 그녀의 기억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신이 그녀를 냉대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준성은 그녀를 강제로 안으려 하지 않고 물러서서 그녀에게 차분하게 속삭였다. 맞아요. 내가 당신을 비난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할 거예요. 한편 회사에서는 윤미란 이사에 대한 조사와 준성의 방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미라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준성이 이하나를 감금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언론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CEO의 실종된 아내, 노숙인으로 돌아오다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익명으로 퍼져나갔고 준 파이낸셜 그룹의 주가는 급락했다. 그룹의 이사들은 준성에게 이하나를 다시 세상에서 숨기거나 최소한 공식적인 치료를 받도록 종용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성은 단호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하나에 대한 모든 소문이 거짓임을 일축하며 이하나가 5년 전 사고로 인해 기억 상실을 겪었고 현재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하나가 자신의 법적인 아내임을 강조하며 그녀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준성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를 걸고 아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만천에 공표한 것이었다. 그날 밤 이하나의 방에서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던 준성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은호의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의 손목에는 작은 흉터가 그리고 아빠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이하나가 그림을 발견한 후 그렸을 것이다. 준성은 이하나가 기억을 잃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회복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도준성이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하나를 공식적으로 아내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하나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은호의 관계, 그리고 윤미란의 악의적인 행위만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 준성과의 행복했던 시간이나 그가 그녀에게 무심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저택에서 편안함을 느꼈지만
준성을 향한 감정은 구세주에 대한 감사함과 과거의 무의식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준성은 그녀에게서 어떤 보상이나 용서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속죄가 그녀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회사 일정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간을 아내와 아들에게 바쳤다. 그는 매일 아침 은호와 함께 하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홍차를 끓였다.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저택의 모든 하인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강그룹의 냉혹한 CEO는 사라지고 가족을 지키려는 절실한 남편만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이하나가 우연히 준성의 서재에 들어섰다. 준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책상 위에 오래된 은색 액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떠나기 직전 은호의 첫 생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촌스럽고 수줍었지만 은호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액자를 집어들었고 액자 뒷면에 작은 홈을 발견했다. 그녀가 액자 뒷면을 열자 그 안에는 낡고 얇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이하나가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서 작성된 원래의 퇴원 기록 사본이었다. 윤미란이 조작했던 기록과는 달리 이 기록에는 하나가 사고 직후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병원을 나섰고 심각한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며 그녀의 주치의가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준성은 이 문서를 비밀리에 확보해 두었으나 하나에게 충격을 줄까 염려하여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이하나가 그 문서를 읽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모든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마치 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되돌아왔다. 그녀가 미란에게 협박당했던 순간, 미란이 그녀에게서 은호를 빼앗겠다고 위협했던 순간, 그리고 미란이 그녀를 차로 치고 사고를 위장했던 모든 잔인한 진실들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은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 대신 자신이 겪었던 5년의 고통과 준성의 무관심이 결합된 깊은 회한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문서를 쥔 채 서재 문을 박차고 나섰다.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고 자신의 상처를 고백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준성이 회사로 급히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준성뿐만 아니라 미란의 기업 비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주요 이사 몇 명이 초조하게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란 역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하나가 거실 중앙에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이하나도 기억을 잃은 노숙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기억을 되찾은 단호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이하나가 윤미란을 향해 걸어갔다. 윤미란 이사, 이제 모든 연극을 끝내시죠. 당신이 내게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이하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실 전체를 압도했다. 윤미란은 이하나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다. 이하나 씨,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CEO 강, 이 여자를 당장 병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미란은 애써 준성에게 시선을 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준성은 미란을 외면했다. 그는 이하나의 곁으로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가 미란에게 맞서도록 묵묵히 지지했다. 이하나는 자신이 발견한 퇴원 기록 사본을 펼쳐들고
5년 전 미란이 저질렀던 교통사고 조작과 협박, 그리고 그녀가 준성에게 거짓 정보를 주입하여 자신을 비난하도록 유도했던 모든 과정을 이사들과 준성 앞에서 명확하게 폭로했다. 그녀의 증언은 논리적이었고 그녀가 제시한 문서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미라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준성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미라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과 명예를 모두 잃은 채 체포되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이하나와 준성은 저택의 작은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나 방해물도 없었다. 하지만 이하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준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5년 전에 무심했던 남편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한 진정한 남자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대가로 치른 후였다. 당신의 속죄는 고맙습니다, 준성 씨.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했고 나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회에게 엄마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나를 향했던 당신의 불신과 무관심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당신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5년 동안 누렸던 모든 호화로움이 나의 고통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하나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그 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준성은 그녀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나야, 나는 너에게 용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겪은 고통의 크기를 감히 측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 나는 준 파이낸셜 그룹의 CEO 자리를 내려놓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너와 은회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나는 너의 곁에서 머물게 해줘.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바쳐 속죄할 거야. 이하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려 하지 않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인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진정한 속죄를 하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쉽게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준성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속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준성 씨.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 남편과 아내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호의 부모로서 그리고 상처 입은 두 영혼으로서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집착이 아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준성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약속이었다. 며칠 후 준성은 그룹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하나와 은호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하나의 기억이 돌아왔지만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비비안한처럼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은호의 웃음과 준성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서 그들의 가족은 치유와 회복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5년을 되찾기 위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새로운 사랑을 쌓아나갔다. 이하나와 준성, 그리고 은호의 이야기는 이제 막 희망을 찾아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다.